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6조에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103주년을 맞는 어린이날 제정은 일제하에서 소년운동을 벌이던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학을 이은 천도교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조선말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암울한 시대에 경상도 경주 땅에서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벼슬아치들의 횡포와 학정에 신음하던 조선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구도의 뜻을 두고 공부에 전념하여 마침내 1860년 4월 5일 천상 문답 사건, 즉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고 동학을 창도했습니다. 동학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위대강 21자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이신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는 시천주 사상,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라 하여 우주 1년에서 우주가 후천 5만년의 운수로 들어서는 가을 개벽의 때에 전무후무한 괴질병겁에 창궐할 것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동학 시천주 사상의 본질은 아니지만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으로 해석되면서 어린이를 하늘처럼 대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어린이날이 탄생한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 방정환이 만들었습니다. 방정환은 천도교 3세 교주인 손병희의 사위로 색동회를 만들고 어린이 잡지를 창간하는 등 평생을 어린이 문화운동에 바쳤습니다. 천도교 소년회는 창립 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습니다. 어린이날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조선소년운동회를 결성, 이듬해인 1923년 5월 1일을 제1회 어린이날로 선포했습니다. 그 후 1927년 10월 16일 다시 조선소년연합회로 통합돼 어린이날을 5월 첫째 공휴일로 바꿨습니다. 이듬해 1928년부터 어린이날 주최기관이 조선소년운동 총동맹으로 다시 바뀌어 어린이날 행사를 지속하다가 1931년부터 36년까지 일제 탄압이 심해지면서 1937년부터는 아예 금지되고 소년단체도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어린이날이 다시 부활한 건 해방 이후였는데요. 1946년 조선소년운동중앙협회 등이 중심이 돼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의 강세를 예고한 동학의 문화에서 탄생한 어린이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상어는 평생 수천에서 수만 번 이빨을 갈고 코끼리도 6번에 걸쳐 이를 교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 한 번뿐인 영구치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치아를 잃었을 때는 임플란트나 보철물 같은 인공 대체물이 유일한 선택지였죠. 그러나 이제 인간의 치아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의 협업을 통해 실험실에서 치아를 배양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치아 발생 환경을 모방한 특수 물질을 개발해 세포 간 신호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진짜 치아처럼 성장하는 조직을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치아가 단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잇몸의 조직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임플란트가 티타늄 금속 뿌리를 잇몸 뼈에 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새 기술은 진짜 치아처럼 자가 조직과 융합돼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며 면역 거부 반응도 거의 없습니다. 재생 치의학을 이끄는 안나 안젤로바 볼포니 박사는 치아를 실험 접시 위에서 자라게 하는 이 방식은 지식의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향후 이 기술을 통해 충전재나 임플란트를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치아 재생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팀은 2가지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첫 번째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초기 치아 세포를 이가 빠진 자리에 이식해 입 안에서 자라게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자란 치아를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시작은 실험실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킹스칼리지 박사과정에 있는 쉬천장 연구원은 이번 기술은 생물학적으로 호환성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높아 임플란트보다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실제 임상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킹스칼리지의 시어셔 오툴 박사는 내 평생에 이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자식의 자식 세대에선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증산도 도전 9편 183장에서 후천에는 빠진 이도 살살 긁으면 다시 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후천의 장수 문화를 개벽하신 내용인데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이런 장수 문명을 보게 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에서 최소 하룻밤을 지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서유럽 출신 관광객의 감소폭은 더욱 뚜렷합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관광객 수가 20% 이상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 서유럽에서의 미국행 관광객은 17% 줄어들었습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오미오의 CEO 나렌샴은 올해 1분기 미국행 여행 취소율이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취소율은 4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미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객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미국 국경에서의 구금 사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호텔 기업 아코르의 CEO 세바스티앙 바지는 미국 국경에서 사람들이 구금됐다는 보도가 퍼지면서 미국 방문에 대한 나쁜 소문이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여행 정보 분석 업체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의 대표 아담 섹스는 부활절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분명 트럼프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EU, 캐나다, 그린란드 등을 향한 자극적인 언행도 유럽 내 반미 감정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영국 노팅엄 출신의 트랜스젠더 여행객 글로리아 싱크 씨는 국경에서 구금됐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아 5월로 예정돼 있던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는 성 정체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주목을 받을까 두렵다며 다시 미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공과 호텔 예약 플랫폼 카약의 공동 창업자인 폴 잉글리시는 불과 2달 만에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적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명성을 회복하는 데 수세대가 걸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관광산업이 정치적 정책 변화에 따른 여파로 큰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래픽 처리 장치 강자 엔비디아가 스탠포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영상 생성 AI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엔비디아와 스탠포드 연구진은 4월 13일 트랜스포머 기반의 신기술 테스트 타임 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텍스트로 작성된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최대 1분 길이의 멀티샷 영상까지 일관되게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상 생성 AI는 대부분 20초 내외의 짧은 클립에 그쳤으며 이야기의 전개와 장면 간 연결성 유지의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오픈 AI의 소라, 구글의 비오, 메타의 무비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TTT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추론 도중에도 스스로 학습을 이어가는 TTT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는 캐릭터의 움직임, 장면 전환, 스토리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맥락을 유지합니다. 연구진은 TTT 레이어를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에 통합했고 실험을 위해 고전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를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TTT 기반 모델은 만바2, 게이티드 델타넷,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방식보다 평균 34포인트 더 높은 인간 평가 점수를 획득하며 성능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의 구현 코드를 GitHub에 전면 공개해 오픈소스 활용을 가능케 했습니다.
한편 AI가 생성한 톰과 제리 영상은 공개 직후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진전,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반면 원작이 더 낫다, 예술이 아니라 기술만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AI가 영상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동시에 예술성과 장인 정신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된 이번 사례, 그 파장은 향후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인구가 1년 새 약 9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1950년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89만 8천 명 줄어든 1억 2029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폭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195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은 올해로 18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도 55만 명 줄어 1억 2,380만 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1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감소폭은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인구가 증가한 곳은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만 7천 명 늘어난 3,624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3%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75세 이상 인구는 70만 명 증가한 2,077만 7천 명으로 총 인구의 17%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만 14세 이하 인구는 34만 3천 명 줄어든 1,383만 명으로 전체의 11.2%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율 또한 역대 최저치입니다. 노동인구의 중심인 15세부터 64세 인구 역시 22만 4천 명 감소한 7,372만 8천 명으로 전체의 59.6%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일본의 외국인 인구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년보다 35만 명 이상 늘어난 350만 6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민기본대장을 바탕으로 오는 여름 1월 1일 기준 일본인 인구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처럼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극심한 폭염에 직면했습니다. CNN은 4월 15일 두 나라의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으며 이번 주 기온은 위험 수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경우 4월 중순 최고 기온이 섭씨 49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NN은 폭염이 너무 갑작스럽고 강하게 시작돼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전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지 주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역시 4월 상반기에만 3차례나 섭씨 40도를 넘어섰으며 라자스탄주의 일부 지역은 4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년보다 최대 5도 이상 높은 수치로 야외 노동자와 농민들의 건강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 최대 피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신두주와 발루치스탄주는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2050년까지 인도가 생존 불가능한 온도를 넘는 첫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반구의 브라질도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습니다. 올해 2월 리우데자네이루는 섭씨 44도를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6일에는 남부 지역에서 36도를 넘기며 일부 학교는 체육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상파울루대 교육정책연구원 다니엘 카라는 앞으로 폭염과 에어컨 부족으로 인한 수업 취소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4월 15일 국립환경연구소와 와세다대 연구를 인용해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2060년경 일본 8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격렬한 야외 체육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개 지역은 모든 야외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가운데 폭염은 이제 특정 지역의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직면한 일상적 위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과의 전쟁 발발에 대비해 전국의 편의점을 비상대응 허브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4월 13일 대만 연합보와 중국시보는 영국 일간 가디언을 인용해 대만 당국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와 물류 문제를 해결할 비상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군인과 경찰은 전선에 투입되고 민간인은 후방에서 사회 질서 유지와 통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대만 봉쇄로 인해 외부의 원조는 차단되고 철도, 항공, 화물 운송, 인터넷 및 통신망도 마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1만 3천여 곳의 편의점을 전시 물류통신 거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편의점은 식량과 의료 물자 보급소는 물론 지역 단위 통신 및 정보 전달망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같은 대비책은 실제 군사작전이 벌어질 경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쉬스젠 대만 국가안전회의 부비서장은 지난해 9월 총통부에서 열린 강인성위원회 회의에서 중국발 안보 위협에 맞서 민간인 40만 명을 훈련시켜 군사행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 방위체계 구축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와 같은 다층적 방어 전략을 통해 유사시에도 사회 기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채소 자급자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무실 베란다나 복도 끝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방울토마토, 고추 등을 직접 기르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이소 씨앗, 다이소 텃밭 등과 같은 검색어의 관심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해당 키워드는 최고 검색량 지수를 기록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직접 채소를 기르고 인증하는 직장인들의 게시글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사 1층 텃밭에서 키우는 상추와 깻잎이 정말 잘 자란다. 점심시간에 팀장님이랑 분갈이 흙 사러 다이소 다녀왔다는 등 일상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바질과 무, 대파, 적상추, 깻잎 등 각종 채소 씨앗을 1,000원에 판매하며 3리터 원예용 흙과 화분 세트도 2,000원 이하 가격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관계자는 소비자 누구나 손쉽게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텃밭을 돌보는 것이 새로운 직장 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한 직장인들은 상추와 깻잎을 직접 길러 먹으니 식비가 절약되는 건 물론이고 동료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깐 물만 줘도 잘 자라니 힐링이 된다며 다른 작물들의 재배에도 도전할 계획을 밝히기도 합니다. 사무실 베란다에서 고추를 기르는 한 네티즌은 재미삼아 시작했으나 지금은 수확한 고추로 간단한 반찬도 만들고 있다며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무화과나 방울토마토처럼 다소 생소한 작물을 키우며 채소에 이름을 붙이는 애착 채소 문화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되는 베지플레이션, 즉 채소 가격의 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무의 가격은 전년 대비 86.4%, 배추는 49.7%, 양파는 26.9%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직접 키운 채소는 무공해라는 장점에 더해 정서적 만족감도 준다며 가성비 좋은 취미이자 힐링 활동으로서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세계 각국의 단결을 호소하며 글로벌 패권 장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월 17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동남아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아나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며 미국의 기술 통제와 과도한 관세 조치에 맞서 아시아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평화와 협력, 개방과 포용이라는 아시아적 가치관으로 미국이 내세우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올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베트남을 찾은 시 주석은 작은 배는 큰 파도를 견디기 어렵지만 함께 타면 멀리 나아갈 수 있다며 동남아 국가들의 단합을 강조했고 이어 방문할 캄보디아에도 화합과 공생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 계열 SNS 계정 뉴탄치는 미국의 압력에 맞서 전 세계가 뭉쳐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조차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단결하지 않으면 각계격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단결 호소를 통해 단순히 무역 전쟁 승리를 넘어 아시아 및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바스와니는 중국은 미국 중심이 아닌 또 다른 아시아 질서를 원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외 정책 덕분에 중국이 오히려 국제사회 연대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세안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꾸준히 강화하며 동남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이며 2020년 이후 아세안 또한 중국의 최대 교역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NBC 뉴스는 런던대 중국 연구소장 스티브 창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사이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다음 목표는 유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연합은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폐지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는 등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역시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협력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경제적 힘뿐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장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시진핑이 현재로서는 우위를 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료 탐지견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암 조기 진단 정확도를 94%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오 스타트업 스포이덜리는 최근 발표를 통해 사람 후각보다 1만 배 뛰어난 개의 후각 능력과 AI 분석 기술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높은 정밀도로 판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내 4개 병원에서 암이 의심된 1,386명의 환자로부터 호흡 시료를 수집했습니다. 마스크를 5분간 착용하게 한 뒤 이를 밀봉해 채취를 분석했습니다. AI는 개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어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개만 단독으로 암을 판별했을 때는 정확도가 64.4%였지만 AI와 함께할 경우 30% 이상 향상됐습니다. 개들은 6개월간 훈련을 거쳐 암의 냄새를 맡으면 앓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개의 행동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웠던 점을 AI가 보완해줬습니다. AI는 개의 움직임 속도, 망설임 등을 분석해 최종 판단을 도왔고 초기 암까지 94.8%의 민감도로 가려냈습니다. 의료 탐지견의 뛰어난 후각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개는 약 3억 개의 후각 수용체를 보유해 사람보다 최대 1만 배 강한 냄새 감지력을 가졌으며 후각 관련 뇌 영역도 사람보다 3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탐지견의 가능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영국 심리학자 클레어 게스트 박사는 자신의 반려견 덕분에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립선암과 말라리아, 코로나19까지 다양한 감염병을 냄새로 감지한 사례들이 보고돼 왔습니다. 심지어 2022년엔 개가 사람의 스트레스 상태를 땀과 날숨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스포이덜리는 현재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6년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험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훈련이 더 쉬운 비글 품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스포이덜리의 랠리 히텐펠트 박사는 이 기술은 한 번의 검사로 다양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진단법이라며 AI와 개의 협력이 의료 진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의 감각과 인공지능의 이성이 만나 암 조기 진단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든든한 조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 책임자가 미국 측의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통합한 단일 전쟁 구역, 즉 원시어터 구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호주, 필리핀까지 포함하는 통합 작전구역을 만들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전구란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일본의 제안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통합된 작전 지역으로 묶자는 의미로 사실상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라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이 중국 견제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본 측은 미국의 전력을 지역 내에 더욱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한국과 호주, 필리핀 등이 함께 부담을 나누도록 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실현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개편 과정에서 일본의 입김이 더욱 세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미군 사령관을 현재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시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위상과 임무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더욱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인 한국으로서는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와 주한미군의 지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현재 미군이 맡고 있는 연합사령관이 한국권으로 바뀌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위가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주일 미군 사령관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 간의 지휘 체계와 임무 특성이 크게 달라 이런 원시어터 구상이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도 이 같은 민감한 논의를 지나치게 서둘러 외부에 공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일본 쪽으로 무게를 옮기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글이 돌고래의 소리를 이해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4월 14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돌핀 젬마를 공개했습니다. 돌핀 젬마는 미국 조지아 공대와 해양생물연구기관인 야생 돌고래 프로젝트와 협력해 개발된 모델로 대서양 안락 돌고래의 소리 데이터를 학습해 돌고래 의사소통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돌고래는 휘스름과 클릭음 등 다양한 소리를 이용해 복잡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WDP는 40년 넘게 바하마 인근 해역에서 돌고래의 개별 행동과 소리를 기록해왔으며 어미 돌고래가 새끼를 부를 때 사용하는 휘스름이나 싸움 중 발생하는 파열음 등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구글은 이 데이터를 자사의 경량 AI 모델인 젬마에 학습시켜 돌고래의 소리 시퀀스를 이해하고 다음에 이어질 소리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연구자가 유추하던 돌고래의 의사소통 내용을 AI가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글은 돌고래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리를 합성하고 이를 물체나 행동과 연결해 돌고래가 인간의 신호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예컨대 새롭게 만든 휘스름을 해초와 연결하고 인간이 해당 소리를 통해 해초를 얻는 모습을 시연함으로써 돌고래가 이를 모방해 새로운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소형화에도 성공했습니다. 돌핀 젬마는 4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돼 일반 스마트폰인 구글 픽셀 기기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소형 언어 모델들이 70억 개 내외의 파라미터를 갖는 것과 비교했을 때도 혁신적인 크기입니다. 구글은 올 여름 돌핀 젬마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고래 소리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글 측은 비록 대서양 안락돌고래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이지만 향후 다른 해양 생물 연구에도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AI 기술은 인간과 동물 간의 소통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AI의 활용 범위를 해양 생태계로까지 확장하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